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의 강 교수입니다. 최근 3년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시를 분석해서 필기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중요한 내용별로 언제 출제되었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잘 모르는 부분은 캡처해 두셨다가 암기해 주세요. 합격의 지름길을 위해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출제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 중에서 21개 이상을 맞추셔야 합격입니다.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고 출제 문항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점 정리를 들으신 후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느 영역이 취약하신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에 대해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1번에서 2번입니다. 노인의 건강한 노화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 가족, 친구 등을 접촉해야 하고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생산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년기 특성입니다. 노년기의 특성을 설명해 놓고 이게 특성 중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고르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특성인데요. 세포가 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서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게 되고 피와 지방이 감소하면서 주름이 많아지게 되고 기초 대사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면역 능력도 저하되는데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잔존 능력이 저하되는데요. 신체 조직이 잔존 능력이 저하되면서 적응력은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역적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국시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흥미,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 성격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고 때로는 중립을 지키게 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게 됩니다. 또한 경직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게 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게 됩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게 되면서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을 통해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게 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면서 자아 통합이 가능해지게 되고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각 노인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특성인지 고르라고 하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게 되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물건을 애착하게 되고 그 애착은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 의존뿐만 아니라 역할 상실을 통해서 경제적 의존도 하게 되고 중요한 사람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특성입니다.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은퇴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됩니다. 또한 유대감의 상실 및 사회적 관계의 위축이 오게 되는데요.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족 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거주의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요. 바로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기혼 자녀와의 동거는 줄어들고 있고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를 노인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고 이게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정 확대 가족은 결혼한 자녀가 노인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의 형태입니다. 그럼으로써 부모와 따로 살지만 상호작용은 자주 할 수 있고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부양 해결 방안은 첫 번째로 사회와 가족의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적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부양이고 공적 부양은 노인 복지 서비스나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이 필요한데요. 현재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사회적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의 위험의 분산이라든가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의 개인적 대처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정책 강화가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후 생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가복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PPT에 보시듯이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방문 요양입니다. 방문 요양의 설치 목적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방문 목욕은 설치 목적이 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 즉 집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방문을 통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야간 보호인데요. 설치 목적을 살펴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기보호입니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 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의 차이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 여러 날을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것이고 주 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입소시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 서비스이고 노인복지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 밖의 서비스는 향후 노인복지법 사업 확대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조항으로서 현재 그 밖의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복지용구 급여만 포함이 되고 있고 이 부분 또한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지금부터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3번에서 5번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목적을 살펴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즉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서 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인데요. 자, 그러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결핵은 노인성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을 넘긴 70세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노인성 질병이 아닌 결핵을 앓고 있는 데다가 나이가 60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혈관성 치매가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고 신체활동이 어려운 65세 미만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신청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정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족, 그리고 이에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방문조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 조사 항목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국가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서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기 요양 등급 1차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단은 조사 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해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 최종 판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판정을 하는 것이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의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의 최소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표 1-9 재가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 33회, 37회, 38회, 39회, 40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문 목욕은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 재가급여에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급여의 종류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으니 잘 알아두세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차이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현금급여인데요. 이처럼 제가 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요양 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기 요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단은 장기 요양 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에 이를 심사해서 장기 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즉 매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요. 보험료, 국가 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이 됩니다. 보험료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 그러니까 한꺼번에 받게 되는데요. 징수 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받을 때는 한 번에 받지만 나눠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가 지원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인 일부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 부담을 해야 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한 다음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6번에서 7번입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표준 서비스 분류별 내용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응시생 분들께서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도움, 구강 관리가 해당되고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국가고시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해줘야 하고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방문 목욕 등이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7번 문항은 정말 중요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예로 부축하여 동행을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돈요, 욕창 관리, 투약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 몸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 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투약은 할 수 없음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11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12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의논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활동, 역할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역할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국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이것은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기관에 보고를 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찰자 역할입니다. 맥박, 호흡, 혈압, 체온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말복과 상담자 역할인데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기 유발자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하고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여섯 번째는 옹호자입니다.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지금부터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 번호는 8번에서 17번으로 필기 영역에서 두 번째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국가고시 출제가 많이 되었네요. 첫 번째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노인이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하고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에는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실 내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 의복 등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주며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발된 서비스를 요구할 때에는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인데요.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용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고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 의복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 비상벨 등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인권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해서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 등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하고 사전에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이 참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과 예의를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 공급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연화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연화 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 학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고르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신체적 학대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체 학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을 폭행한다든가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고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그리고 식사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단절시키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약물을 사용해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 등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든가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든가 그래서 즉 친구나 친지들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등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이런 협박을 하는 것 등이 해당되며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으로 지방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등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거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세부적 사항을 살펴보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방임에 해당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에는 자기 방임도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유기입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낯선 장소에 버린다거나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표 1-26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8회, 39,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책을 정립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도는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을 하게 되고 노인복지법 제39조 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군구는 학대 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을 개입하고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에 협조를 해야 하며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사법경찰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노인학대 행위자의 형사 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다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학대 노인 보호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해 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등을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기관은 피해 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에는 평등권이 있는데요. 평등권은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 관련 권리인데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노동 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는 유해 물질에 의한 직업병뿐만 아니라 반복 작업, 작업 자세, 작업의 힘든 정도, 교대 근무 등과 같은 작업 조건, 직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 모든 유해 요인과 노동 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야 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산재 근로자 보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이 끝난 30일 이후에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험에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성희롱의 종류에는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이 있게 되는데요. 언어적 성희롱에는 음란적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 비호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물어본다든가,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든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 등에 해당됩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와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이고 직접 또는 팩스,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도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행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으로는 성폭력 상담소, 여성노동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에서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 부분이 두 번째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돈, 선물을 받지 않아야 하며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 시에는 대상자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상자의 배설 요양에서부터 건강 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하고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력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고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시설 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호감을 주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서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 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사정이 있어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앞에서는 필요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고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아야 하며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고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한다든가 무능력하고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물건을 팔거나 공용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고 대상자가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부로 발설하는 행위,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할당된 장소에서의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밖의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하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즉시 정확히 기록해야 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을 보면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한다든가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동하는 경우,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는 경우, 근무 시간 중 자주 대상자를 들어 옮겨야 하는 경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궁골격계 질환 발생이 되는 환경은 어떤 경우일까요?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매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물체가 바닥에 많이 있는 작업장이나 통로, 정비 수리가 되지 않는 보행로 또는 고장난 장비, 적절하지 않은 계단 높이, 방 근무 시 어두운 조명입니다.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손목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에 수근관 증후군을 설명하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제 증상을 살펴보면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감각 이상,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줘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데요. 6단계 손 씻기 내용이 문제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고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고 두 손을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고 손톱 밑을 손가락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면서 손톱 밑을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질환별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핵인데요. 결핵 관리법을 살펴보면 결핵 예방을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술과 흡연은 금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병원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기체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루 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숨을 들여 마실 때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장구인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해야 하고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같이 써도 괜찮고 특성상 햇빛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습니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광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병 요인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주로 익히지 않은 굴 등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며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 염소 소독되지 않은 물, 구토물에 의한 감염 등입니다. 증상은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이 특징이고 관리 방법은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18번에서 31번까지로 필기 영역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14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고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의식의 장애, 심장의 수축의 이상, 신경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약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며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서 신체 내에 오래 약물이 남아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 장애를 일으키기 쉬워서 뇌졸중뿐만 아니라 가벼운 폐렴과 설사 등에도 의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관절이 쉽게 뻣뻣해지면서 관절의 구축과 욕창 예방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면서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신의 일상생활은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측면,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질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소화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통별 노화에 따른 특성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맛을 느끼는 세포가 줄어들고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미각이 둔화되는데 그래서 짠맛과 단맛에 둔감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게 됩니다.
충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의치로 인한 불편감 등으로 음식을 씹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타액 분비가 저하되면서 구강 건조증이 증가하게 되고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면서 식후 포만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씹는 것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섬유식이 섭취 부족으로 인한 변비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 능력의 저하로 가스가 차고 변비설사 구토가 발생하기 쉽고 췌장에서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면서 지방의 흡수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당 내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으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혈액으로부터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고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번에는 호흡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가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서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하게 되고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순환량의 감소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쉽게 숨이 찹니다.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호흡 증가 시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또한 기침 반사와 손목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증가하게 되면서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감기나 비염 등과 같은 염증, 흥분이나 스트레스,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고양이 털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황사, 담배 연기, 갑작스러운 온도와 습도 차이,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기침을 하고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점액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며 기도 경련,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식이 있는 대상자분들은 미세먼지 황사가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호흡 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미리 투여해서 호흡 곤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규칙적으로 투여해야 하고 처방받지 않은 약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배, 벽난로, 먼지, 카펫, 곰팡이 피해야 되겠고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거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당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침구류는 먼지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65세 이후에는 1회 폐렴 부분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다가 흉부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특징은 2주 이상의 기침과 흉통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는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폐결핵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결핵약은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용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약물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핵은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접촉했을 때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인 엑스레이를 검진을 하고 가래 검사를 통해서 조기 발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코,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없을 경우에는 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고 흐르는 물에 비누와 소독제로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필터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에게 감염성 질환이 생긴 것으로 의심이 되면 기관에 보고하고
감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없던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었습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대의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말초 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되고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른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고 정맥의 약화로 하지에 부종이 있게 되고 정맥류, 항문에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계의 주요 질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인데요. 최고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을 말하는 것으로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최저 혈압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피를 가득 담고 있을 때의 압력으로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혈압의 변화는 음식을 섭취한다든가 음주, 통증, 혈압을 측정하는 시간, 몸의 자세, 정신적인 긴장, 신체 활동, 감정,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혈압은 120에 80, mmHg로 120이 수축기 혈압이고 80이 이완기 혈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은 140에 90 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고혈압의 종류를 살펴보면 본태성 고혈압, 즉 1차성 고혈압은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과식, 짠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등과 같은 많은 요인으로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가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두 번째로는 속발성 2차성 고혈압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으로 심장병, 신장질환, 내분비 질환의 일부, 임신 중독증과 같은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편견 첫 번째는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아닙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라고 알고 있는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몸에 좋지는 않지만 고혈압의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혈압이 조절되다가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약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아서 체중을 늘려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약의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관찰해야 하고 저염식이, 즉 소금이 적은 음식, 그리고 지방이 적은 음식인 저지방식이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심장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며 표준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을 통해서 동맥 경화, 심근경색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고혈압 완화에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등이 있는데 하루에 30분에 60분, 일주일에 3에서 5일, 속옷에 땀이 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빈혈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위장관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 철분의 흡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분제와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한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 철분 섭취를 늘리고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으면 의사랑 상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근골격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탄력성이 있는 연골인 추간판이 오그라들면서 키가 줄어들게 되고 등뼈가 굳어서 머리를 낮추면서 가슴을 향하여 보게 됩니다.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고 치아가 상실되고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면서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노화로 산소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근육 경련과 근육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되고 인대 등이 탄력성을 잃게 되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게 됩니다. 관절염이 마모되면서 염증, 통증, 기형이 초래될 수 있고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와 지방은 증가하는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입니다. 뼈 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되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폐경 등 여성 호르몬 부족과 저체중, 운동 부족, 40세 이후의 골절 경험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칼슘 섭취가 부족되거나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인 아스피린과 헤파린을 복용했을 때,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를 했을 때,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칼슘의 충분한 섭취를 해야 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인 걷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음식과 약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술은 성 호르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뼈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금주할 필요가 있고 흡연은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노인입니다. 여성은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됩니다. 질벽은 얇아지고 탄력성은 적어지고 윤활작용이 감소되면서 성교가 어려워지고 성교 시 통증이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유방의 근육 위축과 함께 가슴은 처지고 작아지고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지렴이 발생하기 쉽고 빈뇨증, 요실증, 야뇨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은 남성 노인입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로 동맥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음경이 발기되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립니다.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하게 되고 잔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방광의 용적이 250ml로 감소되면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방광 근력이 저하되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서 잔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했거나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요도 기능이 약화돼서 또는 각종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여성은 요로 감염 및 복압 상승이 관련되며 변비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상을 알아볼까요?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등 복부, 내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소변이 나오는 것이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류성 요실금은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상태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치료 및 예방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발생 원인에 따라서 약물요법이나 수술 치료를 해야 하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케겔 운동이라고 하며 복압성 요실금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립성 비대증입니다.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는 것으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서 요도가 좁아져 수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발생을 하게 되고 힘을 주어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본 후 다시 소변이 마려운 빈뇨 증상이 있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긴박뇨가 발생하며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깨는 야뇨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뇨관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줄 수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맥주는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피부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온에 민감해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돼서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하 조직의 감소로 저체온,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의 소실이 되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눈꺼풀이 늘어나고 이중턱이 될 수 있습니다. 발톱이나 손톱은 딱딱하고 두꺼워지고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갈색 반점이 생기며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흰색 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성 노인의 털은 줄지만 이가나 뺨 등 얼굴의 털은 증가하게 되고 남성 노인은 머리털과 수염이 줄고 이가나 뺨에 털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가려움증, 통증, 지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인의 각질층, 피부 가장 바깥층은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가려움증, 수양증이 밤과 겨울철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처의 회복에 지연이 있게 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습니다.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누워있는 와상 상태이거나 체위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가 뼈에 튀어나온 곳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게 된다든가 영양 부족,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서 완충지대가 감소됐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실금,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이 있다거나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져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할까요? 피부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동을 할 때에는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해야 하고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에는 부드러운 천이나 자극이 적은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씻고 말려줘야 하고 시트의 주름이 욕창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주름을 펴줘야 하며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대어줘야 하고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한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 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자극할 수 있고 땅구멍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금해야 합니다.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아야 하고 손톱은 짧게 자르며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옴입니다. 옴은 옴 진드기가 정상 체온의 표면에서 굴을 뚫어서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밤에 굴을 만들게 되고 소화액 분비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서 가렵고 진드기와 알이 가려워서 긁을 때 손톱에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손가락 사이, 팔이 접히는 부분, 가슴 발등, 겨드랑이 팔꿈치, 생식기 엉덩이 등에 발생합니다. 치료 및 예방 방법을 보면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얼굴과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발라줘야 합니다. 마비가 있는 경우에도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를 빠뜨리지 않고 발라줘야 하고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줘야 합니다. 언제 바르고 언제 씻는지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주 후에 다시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고 옴 진드기에 오염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나 친구 옷, 수건 등과의 접촉을 금해야 되며 내복과 친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 후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탁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일간 햇볕을 널거나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과 분리 세탁해야 합니다. 다음은 감각기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감소되고 눈꺼풀이 처지게 되고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눈썹은 거칠어지고 남녀 모두 가늘어집니다.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을 말하는 것으로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고 눈 자극감, 불편,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공막,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에 갈색점이 생기게 됩니다. 각막은 홍채와 동공을 보호하는 투명한 막으로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서 손상이나 감염에 둔감해지게 되고 각막 주변에 누르스름한 지방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색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계열의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특히 수정체, 무색 투명한 렌즈 모양의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화하는 황화 현상으로 인해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망막과 신경계의 변화에 의해서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상실되는 노안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도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되고 눈부심이 증가하고 시력 저하, 빛 순응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청강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귓바퀴의 연골이 계속 형성되고 피부 탄력성이 상실되면서 귓바퀴가 커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외이도의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귓바퀴의 끝은 거칠고 털로 덮여 있으면서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지는 경향이 있게 되고 귀지가 더욱 건조해지고 귀지가 외이도를 폐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하게 되며 고음부터 상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리의 감수성과 평형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노인성 난청이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 질환이 없어도 귀에서 들리는 주관적인 느낌이 이명이 들릴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하거나 넓은 홀에서나 전화 걸 때 더 듣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각의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혀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돌기의 미레수가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맛과 쓴맛은 더 잘 감지하게 되고 단맛과 짠맛을 감지하는 미래의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 점막의 재생이나 생성이 어려워지게 되고 입과 입술 근육의 탄력성은 떨어지고 침 분비량은 줄어들고 후각이 무뎌져서 식욕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맛에 대한 감지 능력이 저하돼서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촉각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은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접촉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여 둔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각기계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안압, 눈의 압력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으로서 증상을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좁은 시야입니다. 그리고 눈에 이물감이 들게 되고 안구의 통증과 두통, 구역질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내장 대상자의 일상생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목이 편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목에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안압도 올라가게 되죠. 두 번째, 담배를 끊고 세 번째, 술은 한두 잔 정도 줄이고 네 번째, 피가 머리 쪽으로 몰리는 자세인 물구나무 서기, 복압이 올라가는 운동이 잇몸 일으키기 등은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아야 되고 일곱 번째 기온 변화에 유의하고 특히나 녹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발작하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로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모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내분비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하수체, 부신 등은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지만 당 대사 및 갑상선 분비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는 노화에 따라 감소하게 됩니다. 포도당 대사 능력인 당내성은 혈당을 낮추는 능력으로 그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쉽게 고혈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해집니다. 또한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갑상선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호르몬 분비량도 약간 감소하게 되고 근육 질량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계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당뇨병은 혈당,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부족한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이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갈증이 증가하는 다음증,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증, 배가 자주 고프고 많이 먹게 되는 다식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두통, 흐릿한 시력, 발기부전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질 분비물 및 질 감염이 증가하며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등이나 식사량 증가, 활동량 감소 등에 의해서는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고 식사량 감소 및 활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에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두통,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빠른 대처를 해야 하는데 방치했을 경우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식이요법을 해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표준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세 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하고, 반찬은 싱겁게 식단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저콜레스테롤 시기를 기본으로 해서 육류보다는 곡류, 콩, 과일, 야채 등 고섬유질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고, 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술의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하고,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한 후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보통 식후 30분이나 1시간 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조절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약물요법을 실시해야 되고 인슐린 투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인슐린 주사약은 입으로 복용하면 위장관 파괴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주입해야 합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혈당과 혈압 관리를 하고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하고 발을 씻고 말리고 발 건조를 예방하고 양말을 착용하고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고 금연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차갑거나 뜨거운 곳의 노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선망입니다. 선망은 의식 장애로 인해서 주의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의 특징은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또 보통 며칠간 지속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선망의 증상을 살펴보면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려온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주의력이 감퇴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며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능력인 진압력에 장애가 발생하고 인지장애, 초조, 편집망상, 정서적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망은 치료 및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별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원인이 교정되더라도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비약물적 요법을 해야 하는데요. 진압력 유지를 위해서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해야 하고 사진, 달력, 시계를 가까이 두며 일상생활 절차를, 규칙을, 도움을 요청할 사람 및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중풍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이 막힌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진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증상 부분이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요. 반신마비가 나타납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편 팔, 다리, 안면, 하부에 갑작스럽게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전신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뇌관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되며 의식에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신감각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서 남의 살 같은 느낌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가 나타납니다. 좌측 뇌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우측 마비와 함께 실어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발음이 무정확하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두통 및 구토, 의식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뇌관 부위에 발생이 되면 의식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의 손상 시에는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과 함께 몸에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고 운동 실조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 하고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잡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의 물체를 보는데 두 개로 보이는 복시나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시야장애가 발생하고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든 연화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서는 치매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기억력, 계산력, 판단력이 감소되는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킨슨 질환입니다.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도파민 물질이 분비가 장애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무표정,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 시 떨림이 있고 굽은 자세에 얼어붙은 현상, 자주 넘어지고 균형 감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무감정, 사고의 느림, 인지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입니다. 영양 문제를 살펴보면 미각과 후각이 크게 저하되면서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고혈압, 심장병이 악화될 수 있고 시력이 저하되면서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청력이 저하되면서 고독감, 외로움 등으로 인해서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영양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서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복부 팽만감과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화액 분비가 감소되면서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량 감소와 칼슘의 섭취 흡수가 감소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치료 시기로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으면 씻기 어려워서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갈증에 대한 반응도 저하되어서 탈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해서 인지기능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너무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식욕이 줄어들어서 영양 결핍이 초래될 수 있고 독거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양 관리해야 할까요?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하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하며 단백질 필요량을 체중 1kg당 1g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물성 단백질은 1kg당 0.5에서 0.6g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야 하고 칼슘 섭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하고 변비 예방을 위해서 풍부한 야채와 과일 섭취를 해야 합니다.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콩이나 우유 제품을 매일 섭취하며 황산화 물질인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섭취하고 먹을 만큼만 음식은 준비하고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으며 금기가 아니라면 물은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하면 되고 간장, 고추장, 된장은 평소에 3분의 2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아야 하고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사용해서 소금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추김치, 간장, 된장 등에는 소금이 많이 있으니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경화가 해당되고 심부전증일 때에는 심장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합니다. 심부전증일 때에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부신 기능 저하증일 때 전신 부종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하고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시 수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운동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의 수축을 하는 힘이 감소해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지게 됩니다.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잘 넘어지게 됩니다. 시력이 감퇴되면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운동을 꺼리게 되며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에 운동을 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 관리해야 할까요?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해야 하고, 운동 금기 질환과 투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며, 운동을 할 때에는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낮은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려야 하고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여서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저강도의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근육 피로나 호흡 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켜야 하고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해야 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해야 하고 금주 금연해야 합니다.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을 저녁에는 하지 않아야 하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에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편한 잠옷을 입고 자야 합니다. 그리고 침실의 온도, 소음 조절, 적합한 친구 마련을 통해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야 하고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를 고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방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고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 문제입니다. 여성 노인은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고 분비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성교 시의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하게 되고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부부 모두가 질병이 있을 때에는 성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선교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해서 성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적출술과 유방 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지만 성기능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과도한 알코올의 섭취는 여성에서는 오르가즘이 지연되고 남성에서는 발기지연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투여 약물 변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중단을 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고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해서 정해진 약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술과 함께 약을 먹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되고 약국을 지정해서 다니는 것이 좋으며 약물의 효능 중복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 후에는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고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는데요.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분쇄 불가 약제에는 장용 코팅제가 있고 쪼갰을 경우 약효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서방제는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약 복용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에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을 해야 하고 건강복용식품과 복용약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복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금연 2분 뒤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손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8시간 뒤에는 혈중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뒤에는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48시간 뒤에는 후각과 미각이 향상되며 기도 점막의 감각 끝부분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주에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폐기능 30%가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3개월 이상이 되면 정자수가 증가하고 성기능이 향상됩니다. 1년 뒤에는 심장병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5년에서 10년 뒤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기대 수명이 금연 전보다 10년에서 15년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1차 접종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를 접종하고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양보호 업무의 기록 및 보고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32번에서 33번입니다. 요양보호의 기록의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에 도움이 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상담 일지에는 상담 내용 및 결과가 들어가야 하고 욕구 사정에는 대상자의 욕구 사정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 상태 기록지에는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가, 사고 보고서는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를, 방문 일지는 대상자 방문 시 각종 상담 내용을, 사례 회의록은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를, 인수인계서는 인수인계 업무 내용을, 간호일지에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및 간호처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 기록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고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의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록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한 일과 대상자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식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여섯 번째로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기록자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고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우거나 덧칠을 하지 말고 정정할 때에는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한 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 보고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해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속하게 보고해서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수시 보고해야 하는 업무 보고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업무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회의의 목적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 목표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고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임종 요양보호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는 34번에서 35번입니다. 임종 전 단계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누가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의식 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한 의향이냐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의 투여, 체외 생명 유지술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으로 이것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 의료의 중단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적극적인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작성 후 등록은 등록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명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따르라고 가족에게 미리 알려줘야지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종 징후,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누워있고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지고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며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고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되는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고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 대소변을 실금하게 되면서 항문이 열리게 되고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동공이 축소되지 않게 되는데 뇌기능이 정상일 때에는 대강반사, 즉 눈에 불빛을 비쳤을 때 동공이 축소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임종은 어떠한 순서대로 진행이 될까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하는 말과 해줘야 하는 돌봄 내용을 물어보고 어떤 단계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정 단계에서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되는데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충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분노 단계인데 분노는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의료진이나 하나님에게까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며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불평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타협 단계인데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주위로부터 존경과 이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며 비이성적 요구가 줄어들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면서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울 단계로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울게 됩니다. 이때에는 말보다는 손 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한 기간으로 곁에 있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용 단계로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쳤어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보호 내용을 살펴볼까요? 호흡기계 양상 변화를 보면 호흡 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이때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숨쉬기 편하도록 상체와 머리를 높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며 연하게 가습기를 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체온의 변화도 나타나는데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팔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이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합니다. 돋는 방법으로는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나 보온을 위해서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면 양상의 변화로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옆에서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하고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신기능의 변화로 시간, 장소, 주변 사람인 진압력에 혼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신진대사의 변화 때문입니다. 혼돈이 발생했을 때 돕는 방법으로는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면서 부드러운 분명한 어조로 대상자에게 말해서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배설 기능의 변화로는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금 또는 실변을 하게 되고 이때 돕는 방법으로는 침상에는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에게는 기저귀를 채워줘야 합니다. 배의 기능의 변화로는 가슴에서 돌 굴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 소리는 통증을 의미하는 소리는 아니며 수은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줘서 질식을 예방해야 하고 분비물 배출을 위해서 옆에 가습기를 켜둬야 합니다. 정신기능의 변화로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반복 동작을 하는 이유는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변화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불안정할 때 돕는 방법은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고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고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 기능의 변화로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유는 대상자의 몸이 소화보다는 다른 기능인 심장 박동, 호흡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 등을 입에 넣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글리세린에 적신 솜으로 입안을 닦아주거나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장 기능의 변화 증상으로는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돕는 방법은 소변 배출을 목적으로 소변줄 삽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필요시에 의료팀과 연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보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침상 머리를 높이고 대상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서 편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기 때문에 평상시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종 후 요양보호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후 처리 과정에서 존중하는 태도로 경건한 수행을 해야 하고 일용 장갑을 낍니다. 사생활 보호를 해주며 사후 강직은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시작되고 약 96시간 지속되므로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서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에는 솜이나 꺼즈를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는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을 해야 하고 필요시 대상자 몸에 묻은 분비물을 닦아주며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주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주되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어줘야 합니다. 또한 방안은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해주고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